모자란 것도 없지만 뛰어난 것도 없는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초반 몇 년은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리를 달고 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제 회사 생활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출신의 차이를 알게 된 부장님은 그때부터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커피를 타와라, 피곤하니까 집까지 대신 운전해라, 세탁소 가서 옷을 찾아와라,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앞에서도 저를 깔봤습니다. 이러려고 서울에 있는 회사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에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동료들도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회사 생활이 비참해졌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사표를 쓰고 싶었지만 백도 없고 집안이 좋지도 않았고 제 취업도 자신 없었기에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던 부장님은 화풀이 상대가 필요한지 저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김대성, 이 자식 어딨어?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야, 너 지금 이걸 보고서라고 올렸냐? 어? 너 회사 생활 몇 년 차야. 근데 아직도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래서 내가 취접대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어? 야, 김대성이, 너 왜 아무 말도 없어?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처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고 다른 직원들이 고생이야. 내가 너 때문에 아침부터 위에서 깨지고 와야겠어? 어?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언에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아 입술만 꽉 깨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부장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아침부터 깨지고 와야겠냐고, 어? 이게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머리가 돌아가지. 그 말과 함께 부장님은 자신의 발로 제 정강이를 때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다리를 붙잡고 이를 아물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실로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으러 온다던 회장님의 아들이었죠. 그의 등장에 길길이 날뛰던 부장님도 잠잠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입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앉아있죠? 어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회장님의 아들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우리 형방에는 서진수 그분이네? 회장님 아들은 그 말만 남긴 채 올라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 둘이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회장실에서 올라오려는 호출까지 받자 부장님이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의 등장으로 제 회사 생활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중간이었고 생긴 것도 특출나지 않았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남고였는데요.
거기서도 특별히 튀지 않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많은 남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날,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전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또래보다 왜소했고 얼굴도 하얀 데다 시끄럽고 목소리 크던 다른 애들과 달리 얌전했습니다. 어느 학교나 그렇듯 전학생이 오자 모두의 관심이 그 애한테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 논다는 애들이 가장 먼저 전학생에게 말을 걸었죠. 야, 전학생, 너 이리 와봐. 너? 그럼 여기에 전학생이 너 말고 또 있냐? 이거 웃기는 놈이네. 야, 너 이름이 뭐냐? 아까도 말했는데 이진영이야. 기억이 안 나니까 물어본 거지. 이진영, 진영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고마워. 그러면 매점 가서 빵이나 하나 사봐. 어제 축구를 해서 그런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부탁 좀 하자. 빵? 그래, 알겠어. 근데 돈은? 전화공 기념으로 한턱 쏴. 그 정도도 없어? 부탁하자, 친구야. 전학생은 싫은 소리라고는 못하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을 해도 바보같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전학 온 날부터 노는 무리에 타깃이 되어버렸죠. 때리거나 따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얌전하고 소심한 탓에 쉽게 놀림거리가 됐고 그 애들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시키는데도 전학생은 웃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어요. 그런 게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괜히 엮였다가 저까지 괴롭힘을 당할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을 앞두고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노는 애들이 작당 모의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가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야, 오늘 당번 이진영 맞지? 걔 좀 놀려줄까?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거든. 들어봐봐. 체육시간 끝나고 걔가 다용도실에 물건 갖다 들어 들어가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무서워서 질질 짜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열어주는 거야. 유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8살이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처럼 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학생 진영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자 당번이었던 진영이는 뒷정리를 해야 했고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물건을 챙겨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노는 애들은 화장실에서 말한 것처럼 진영이 뒤를 몰래 따라가더니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다용도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진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그리 웃긴지 지들끼리 시시덕거리더니 그대로 가버렸고 저는 그 애들이 완전히 그곳을 벗어난 걸 확인하고는 창고의 문 앞으로 갔습니다. 진영이도 문이 잠긴 걸 알았는지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갇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진영아, 나 같은 반 대성인데 문 열어줄 테니까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려. 대성이? 대성아, 나 문 좀 빨리 열어줘. 숨쉬기가 힘들어. 문이 열리자마자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진영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영이는 숨을 몇 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길 반복하더니 조금 진정되는 듯 했고 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성아 고마워. 내가 이런 곳에 갇히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거든.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야, 이진영. 너는 이럴 때도 웃음이 나오냐? 다행이라는 말이 나와? 이분, 너한테 맨날 심부름 시키는 애들이 일부러 잠근 거야. 이 바보 같은 게. 너 그렇게 착하게만 구니까 그 자식들이 계속 심부름 시키고 놀리는 거야. 하기 싫다고 말도 하고 화도 좀 내봐라. 나는 괜찮아. 그래도 적어도 나 없는 사람처럼 무시는 안 하잖아. 그거면 됐어. 그날 이후 진영이가 더 신경 쓰였어요. 무시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 애들의 심부름과 놀림을 참겠다는 게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저는 진영이에게 친한 척을 했습니다. 같이 매점도 가고 밥도 먹고 수업이 끝나면 학교도 같이 했죠. 그리고 노는 애들도 시간이 지나니 진영이에게 점점 관심을 거두었고 창고에 갇혔던 날 이후 자주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영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대성아,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안 갈래? 아니, 엄마가 자꾸 친구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너 불편하면 안 가도 돼.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엄마가 초대하셨다고 하는데 가야지. 나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아니다.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그 집에 가보니 진영이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영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는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안색에 내내 기침을 했고 집안에는 어머니가 먹는 것으로 보이는 약봉지가 한가득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진영이가 구김살 하나 없이 자랐다는 게 신기했고 나약하게만 보였던 친구가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영이 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셨죠. 네가 태성이구나. 반가워. 우리 진영이한테 많이 들었어.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애들은 떡볶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줌마가 만들어 봤는데 아휴,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대성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떡볶이는 진짜 맛있어. 너도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데서 못 먹을걸?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떡볶이는 진영이가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 먹자 진영이는 후식으로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영이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아, 아줌마가 정말 고마워. 우리 진영이가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라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했거든.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고 말이야. 근데 내 몸이 아프니까 신경 쓸까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학교 옮기고 나서 요즘은 진영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게 다 대성이 네 덕분인 것 같아. 우리 아들이랑 친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줌마가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진영이 잘 부탁할게. 그 말씀을 하시며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저 역시 또래와 다르게 착하고 순한 진영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게 재밌기도 했고요.
저희는 점점 친해졌고 방학을 맞았습니다. 야, 진영아, 너 방학 때 뭐 할래? 공부해야지. 우리 내년에 고3이잖아. 대성이 너는 공부 안 해? 나도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다음에 보는 시험에서 성적 못 올리면 가만 안 둔대. 용돈 반으로 줄일 거래.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하지 않냐? 맨날 이렇게 돈으로 협박한다니까.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 구두쇠여도 좋으니까 나도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알아. 나도 그냥 해본 소리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진영이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셔? 혹시 이혼하신 거야?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어릴 때 물어봤는데 돌아가셨대.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그래, 그렇구나. 진영아, 우리 방학 때 같이 공부할래? 그래도 네가 나보다 공부는 잘하니까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되잖아. 나는 너한테 운동 가르쳐줄게. 너 남자애가 그렇게 비리비리해서 어디다 쓸래? 이참에 운동해서 몸 좀 키워. 그런 말 못 들었냐? 공부도 체력이다. 진영이에게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운동을 가르쳐주긴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왜소한 진영이가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같은 반 애들이 하찮게 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평소 제가 등산을 좋아했기에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진영이와 함께 산을 올랐고 같이 체육관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방학 내내 저희는 서로에게 공부와 운동을 가르쳐줬고 효과는 좋았습니다. 저도 이전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고 친구 역시 한눈에 봐도 몸이 좋아진 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서 진영이가 자신감도 얻은 것 같아 뿌듯했어요. 계약 후 달라진 진영이의 모습을 보고 반 아이들 모두가 놀란 듯했고 그전과는 다르게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막 전화가 쓸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함께 고3이 되었고 같은 대학교를 목표로 수능을 봤습니다. 다행히 진영이와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같이 합격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만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잠잘 준비를 하던 늦은 밤 전화가 울렸고 주인공은 진영이었습니다. 진영아, 밤늦게 무슨 일이야? 그게 대성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금 병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주머니가? 어디 병원이야?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갈게. 목소리만 들어도 친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다 느껴졌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 가족은 진영이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망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친구 대신 절차를 밟아서 병원에 있는 장례식에 빈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조용하고 초라한 3일이 지났고 친구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진영아, 아주머니 좋은 곳 가셨을 거야. 힘내라. 그래, 대성아, 고마워. 너희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엄마 그동안 항상 아프기만 했는데 하늘에서는 편안해지셨겠지. 거기서는 기침도 안 하고 음식도 잘 드셨으면 좋겠다. 대성아, 나도 혼자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볼 거야. 그래야 엄마도 기뻐하실 거고. 이진영, 네가 왜 혼자야? 너 서운하게 말 그렇게 할래? 네 옆에는 나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잖아. 유독 추웠던 겨울이 가고 저희는 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됐습니다. 친구는 언젠가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 너 웬 카메라야? 샀어? 이거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아직 멀쩡하더라고. 대성아, 너 거기 서봐.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에이, 사진은 무슨. 됐어, 찍지 마.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나중에 늙었을 때 지금 찍어둔 거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지 말고 거기 서봐. 찍는다. 하나, 둘, 셋. 진영이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저한테 주기도 했고 본인이 직접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더 즐겁게 하려고 저희는 등산 동아리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부원들의 사진은 진영이 담당이었습니다. 사진이 많아지는 만큼 함께하는 추억도 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다가 입대 전에 오랜만에 둘이서만 등산을 하기로 했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산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비가 와서 그런지 산길이 미끄러웠어요. 진영아, 오늘 길이 미끄럽네.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자. 정상까지 안 가도 되니까 힘들면 내려오는 거다. 그래, 너도 조심하고. 어디 올라가 볼까?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디며 산을 올랐는데 중간쯤 갔을 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서가던 진영이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진영이를 향해 달려갔지만 저 역시 미끄러져 친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영아, 눈 좀 떠봐. 정신 잃으면 안 돼. 하지만 친구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는 깨어 있었지만 몸이 아파 꼼짝할 수가 없었죠. 저희가 떨어진 데가 하필이면 물이 고여있는 곳이었기에 옷이 물에 젖어 체온도 급격히 떨어지는지 이가 달달달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아있는 힘을 모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몇 분쯤 흘렀을 때 어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어머, 사람이 떨어졌나봐요, 여보. 이리로 와봐요. 저기, 사람 맞죠? 저기요,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신고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다행히 등산객에게 발견이 되었고 마침내 구조대가 와서 저와 친구는 구출됐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부터 구해주세요. 떨어지자마자 의식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제발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 말까지 전한 뒤에 저 역시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곁에는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대성아, 너 정신이 들어? 아, 정말 다행이다. 여기 병원이야. 사고 난 건 기억나?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기억나요. 엄마, 저 얼마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너 3일 만에 깨어난 거야. 의사 선생님이 팔 다친 거 말고는 잘못된 데는 없다고 하는데 안 깨어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 그랬구나. 걱정 끼쳐 죄송해요. 머리야. 왜? 머리 아파? 의사 선생님 불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진영이는요? 진영이는 괜찮아요? 진영이? 너 진영이랑 같이 있었니? 전화 받고 병원으로 왔을 때 진영이는 못 봤는데. 어머니의 말에 놀라서 병실을 찾아보니 정말 진영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랑 같이 실려온 제 또래 남자는 없었나요? 아, 등산하다가 추락사고로 온 그 학생 말하는 거 맞죠? 근데 그 학생은 오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어디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세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친구면 전화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진영이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친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으니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팔이 부러진 걸 제외하면 심각하게 다친 곳은 없어서 며칠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진영이에게 전화해봤지만 답은 없었고 급기야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진영이는 한동안 출석도 하지 않았죠. 과 사무실에 물어보면 어떤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조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조교님, 이진영 학생 말인데요. 요 며칠 출석을 안 해서 그런데 혹시 조교님은 뭐 아시는 거 없어요? 누구? 이진영? 아, 그 학생 얼마 전에 자퇴했다고 들었는데 몰랐어요? 네? 갑자기요? 본인이 직접 왔어요? 그때 내가 사무실에 있던 게 아니라서 직접 온 건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듣고 갑자기 휴학한다길래 나도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친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친구의 집도 찾아가 봤지만 거기도 비어있었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몇 주 전에 집을 뺐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혹시 진영이 어디로 갔는지 들으신 건 없어요?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본 사람들이 와서 집 빼겠다고 하는 통에 나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처음 본 사람들이요?
그래.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진영 학생 짐 다 챙겨갔어. 봐봐. 하나도 남은 거 없지? 근데 둘이 친구라면서 학생한테도 아무 말이 없었어? 아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말도 없이 사라진 친구에게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친구를 찾는 데 실패했고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친구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일뿐이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에 있는 물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어려워져서 저는 취업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 있었고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대리가 되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부장님 때문에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부장님의 환영식 겸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자자, 다들 앞으로 잘 부탁하고 우리 부서에 인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듣자니 내 대학 후배도 있다고. 저희 회사가 꽤 큰 곳이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도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런 대학교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 역시 공립대를 나왔음에도 대학 이야기가 나오면 위축이 되곤 했습니다. 거기 김대성 대리라고 했나? 자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김대리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나왔습니다. 뭐? 국립대? 아니, 지방대 나온 사람이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들어왔어? 무슨 백이라도 있나? 낙하사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사람들 봐.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이잖아. 그런데 지방대 나온 사람이 백도 없고 낙하산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신기하네. 그날 이후부터 학벌과 집안을 중요시하던 부장님에게 저는 찍히고야 말았습니다. 부장님의 시선에서 저는 소위 지잡대 출신이었기에 매번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의 괴롭힘과 멸시에 친했던 동료도 등을 돌렸고 처음에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부장과 똑같이 저를 무시하고 제가 없는 곳에서는 뒷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김대성 대리 박 부장한테 깨지는 거 봤어요? 봤지. 박 부장 괜한 일로 꼬투리 잡는 거 하루 이틀인가. 근데 김 대리도 참 이상해. 처음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갈굼당하는 거 불쌍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보기에도 그냥 호구 같아, 호구. 내가 김 대리였으면 회사 벌써 그만뒀다. 그걸 어떻게 버텨요. 나라면 절대 못 살아요. 김 대리 지잡대 나왔다며. 그런데 제 취업은 쉽겠어? 더럽고 치사해도 여기 붙어 있어야지. 부장의 괴롭힘과 동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도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회사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딜수록 부장의 괴롭힘은 심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은근히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까지 죄다 저한테 넘기는 통에 거의 매일이 야근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침부터 부장의 기분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지만 어김없이 부장은 저를 호출했습니다. 야, 김대리 어딨어? 김대서, 이리 와봐.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김대리,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겠어. 너 몇 년 차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 보고서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을까요? 말씀해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너 언제까지 내 말귀 못 알아쳐먹을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성심성의껏 해오라고 했잖아. 나는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백 번은 말했겠다. 정신 똑바로 못 차려? 겨우 보고서의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부장은 자신의 안 좋은 기분을 저한테 풀었습니다. 아무튼 너처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고 다른 직원들만 힘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아침부터 위에서 깨지고 와야겠어? 응?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언에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아 입술만 꽉 깨물고 있자 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내가 아침부터 깨지고 와야겠냐고, 어? 이게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머리가 돌아가지? 그 말과 함께 부장님은 자신의 발로 제 정강이를 때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다리를 붙잡은 채 소리도 못 지르고 고통을 참았지만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함에 눈물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부장은 보고서 모서리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김대성, 너 우냐? 사내 자식이 그깟 정강이 하나 맞았다고 울어? 아휴, 이렇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그때 누군가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으러 온다던 회장님의 아들이었죠. 그의 등장에 길길이 날뛰던 부장님도 잠잠해졌습니다. 아이, 오셨습니까? 아침부터 회사에서 소리가 너무 크네요, 박 부장님. 아이, 그게 직원 한 명 교육 중이었습니다. 김대리, 뭐겠어? 얼른 와서 인사 안 드리고. 저는 부장이 시키는 대로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주 익숙한 얼굴이라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효방에 있는 사진 속 그분이네? 회장님 아들은 그 말만 남긴 채 회장실로 올라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 둘이 어떤 인연이냐 물어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잠시 후 회장실에서 올라오라는 호출까지 받자 부장님이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 싹싹 빌었습니다. 저기 김대리, 지금까지 내가 김대리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들 다 잊어버려, 응?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부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혹시 회장님 아들이 저 아는 척해서 이러시는 거면 저 진짜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닐까 싶어요. 에이, 왜 그래? 아무 사이도 아니면 김대리를 왜 회장실까지 부르겠어? 가서 내 말 좀 잘해줘. 그동안 우리 사이의 일은 쿨하게 잊어버리자, 응? 잘 다녀와. 부장의 배웅까지 받으며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입사하고 처음 와본 곳이라 긴장이 됐죠. 그리고 대체 회장님의 아들이 내 얼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저는 너무 놀라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얼굴이 보였거든요.
경영 수업을 받으러 온 회장님 아들 옆에는 실족 사고 뒤 사라져버린 제 친구 진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10년 만에 만난 진영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대성아, 정말 너 맞구나. 동생이 내 방에 걸린 사진 속에 있는 남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어.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내가 직접 확인해보려고 바로 왔어. 잘 지냈어? 그때 다친 데는 괜찮은 거지? 이진영, 네가 어떻게 여기... 그리고 그 휠체어는 뭐야? 그 사고 때문이야? 아, 이거... 그 사고로 다리 신경이 잘못돼서 결국 이렇게 됐어. 많이 놀랐지? 너는 그때 다친 데 없었어? 나는 팔 조금 부러진 거 말고는 괜찮았어. 진영아, 너 그동안 대체 어디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분이 동생이면 너도 회장님 아들인 거야? 아니 어떻게... 너 분명 엄마랑 단둘이 살았었잖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며. 그게 설명하려면 너무 긴 이야기야. 대성아, 일단 앉아.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자. 10년 전 산을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신이 드니? 네. 근데 누구세요? 여기는 어디고요? 그게 진영아,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요?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분명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친구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진영이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한 남자를 만나 절절한 연애를 했습니다. 당시 친구의 아버지는 제대 후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복학생이었고 어머니는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페 손님과 직원으로 만나 뜨거운 사랑을 했고 곧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남자의 집안에서 친구 어머니가 구하라는 이유로 둘을 반대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시켜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억지로 성까지 보게 했죠. 그리고 그걸 친구의 어머니가 우연히 알게 돼버린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오늘 가족 모임이 있다고 나간 거잖아요. 그 모임이 선보는 거였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당신만 믿으라며. 결혼하자면서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돈 많은 집안 자식이라 나 같은 걸 심심풀이로 데리고 논 거였냐고요.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믿어줘.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소로 가보니까 그 여자가 앉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만 마시고 온 거라고. 헤어지면서 이미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고 말했어. 정말이야. 변명하지 말아요. 같은 남자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나갈 수 있어요. 나 이제 당신 어머니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 그냥 헤어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진 뒤 아버지는 자신의 연인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집안의 감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혼자서도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망설임 끝에
갓난아기 였던 친구를 데리고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아이의 아버지 대신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현우 씨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니?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둘 끝난 지가 언젠데 현우를 찾니? 저기 이 아이 현우 씨 아이예요.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미우셔도 아이한테까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현우 씨하고 제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현우 아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아이 현우 씨 아이 맞아요. 출신도 미천한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애가 생겼다면 왜 그때 바로 안 찾아오고 이제 왔겠어. 너 돈 필요해서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 낳아서 우리 현우 협박하러 온 거지?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 꼬이게 하지 말고 썩 꺼져. 어머니 제발요. 현우 씨 딱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유 독한 거. 네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끌려나가고 싶은가 본데 원하는 대로 해줄게. 박 부장, 지금 당장 이건 내 눈앞에서 치워요. 결국 친구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갈 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버지 역시도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안 성화에 못 이겨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온 걸 말해줬다고 합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걔가 데리고 온 애라도 드릴 걸 그랬나? 그 애라뇨?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유, 이 나이가 드니 말도 헛나오네. 잊어버려라. 그 애라뇨? 혹시 미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는 다그쳤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었다는 것도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둘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모두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구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안의 사업까지 아버지가 이어받게 돼서 둘을 찾는 데만 매달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를 찾는 데 성공했고 그날이 바로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진영이를 살리기 위해 곧바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고 진영이는 거기서 오랜 수술을 받고 한참 뒤에 깨어난 것이었죠. 대성아 미안하다. 깨어난 뒤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움직이지 않는 내 다리에 바로 너부터 찾았어야 했는데 한동안 적응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도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나 병실에 있을 동안 집도 다 정리하셨더라고. 짐도 별로 없었어. 옷 몇 가지랑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찍은 사진 몇 장밖에 없더라. 그거라도 잘 간직하려고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놨었어. 그랬구나. 나는 회장님 아들이 어떻게 내 얼굴을 알고 있나 했어. 거봐, 내가 사진 찍을 때 뭐라고 했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했지?
그거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겠어? 그래, 진영이 네 말이 맞다. 친구를 다시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진영이를 보니 그간의 사정을 다 듣지 않아도 얼마나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영이 너랑 회장님 아들이 형제라는 거지? 어머니는 다르지만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형식이가 친형처럼 잘 따르고 많이 챙겨줬어. 새어머니도 잘해주셨고. 다행이다. 그럼 진영이 네 다리는 아예 걸을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재활 잘 받아서 이렇게 혼자서 휠체어라도 끌 수 있게 된 거야. 몇 년의 재활을 마치고 친구 역시 달라진 자신의 환경에 적응해갈 무렵 회장님이 친구에게 회사에 한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기에 경영 수업은 친구의 동생이 받기로 한 것이었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사라진 너를 원망하기도 했었어.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미안하다, 진영아.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나는 너한테 고마운 것밖에 없어. 대성이 네가 아니었다면 고등학교도 그렇게 즐겁게 졸업 못했을 거고 다리가 아닌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각하자. 저희는 새로운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곧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 채 저는 다시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모두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나 부장이 또다시 저를 호출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상냥한 말투로 말이죠. 김대리, 잠깐 시간 좀 있나? 그게 부장님이 아까 다시 작성하라고 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그거 급하신 거 아니었어요? 보고서? 강주임, 그 보고서 강주임이 써. 그리고 우리 김대리는 잠깐 나 좀 볼까? 부장은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음료 한 캔을 뽑아 건네주더니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김대리, 대체 회장님 아들이랑은 무슨 사이야? 나한테만 알려줘봐. 그게 아까 보신 그 회장님 아들하고는 모르는 사이인데요. 형이랑 제가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살다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회장님 큰아드님하고 아는 사이구만. 그렇죠. 그 대답까지 들은 부장님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대리, 그동안 내가 자네 무시했던 거 용서해주게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나 기러기 아빠인 거 알지? 지금 회사 잘리면 우리 집안 다 망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실수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게나. 김대리 사람 좋잖아. 내 부탁 들어줄 거지? 부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아니, 자네가 나 용서해준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 못 일어나. 제가 용서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부장님은 회사에서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친구는 회사 일에도 관심이 없고요. 아까 친구 만났을 때도 부장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말에 부장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다시 일어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곧 회사에서 승진평가가 있는데 그때 자신에 대한 말을 잘 좀 해달라는 거였죠. 제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지만 부장은 막무가내로 저만 믿는다며 계속 졸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진영이의 이복동생이 사장으로 취임하고 승진을 앞둔 몇몇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괴롭혔던 부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부장이 해외 오지에 있는 자회사로 발령이 났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갈 바에야 퇴사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곳은 모든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징계의 이유가 제 예상처럼 사내 괴롭힘이 아니라 뇌물수수였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그 공지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박 부장, 안 잘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않아? 그동안 사람 차별대우한 것도 심하긴 했지만 그 소문 들었지? 박 부장이 거래처 사장이나 임원들 만나면서 뇌물 먹은 것도 엄청 많대. 아유, 그러니까 작작 해먹어야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도 모르나?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박 부장이 발령된 곳이요. 보통 거기로 안 가고 그냥 사표 쓰지 않았어요. 그치. 거기로 가는 건 알아서 사표 쓰라는 말이지. 박 부장도 회사 관두지 않을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아유, 박 부장도 기러기라고 하던데 이제 어쩌냐. 애들 다 그러면 10년도 넘게 남았을 텐데. 선배가 무슨 그런 걱정까지 해요. 나는 쌤통이기만 한데. 아, 맨날 소리 지르는 박 부장 안 볼 생각하니까 살 것 같아요. 발령이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부장은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됐고 그가 해외에 오지로 갔는지 아니면 사표를 썼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새로 발령받은 부장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은 학연, 지연, 혈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 괴롭힘은 끝이 났고 저도 예전과 달리 밝아진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으리으리한 집이었죠. 이야, 이진영, 너 진짜 회장님 아들 맞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줄이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아볼 줄은 몰랐다. 나도 아직까지 적응 안 될 때가 있어. 이쪽이 내 방이야. 들어가자. 친구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줬고 방 한쪽 벽면에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사진이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진을 보고 있자 진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거 아냐? 아플 때마다 이 사진들 보면서 견딘 거. 어릴 때나 지금이나 힘들 때는 대성이 네가 있어준 것 같다. 진짜 고마워, 대성아. 아, 우리 사이에 무슨... 너는 무슨 낯간지럽게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원하는 게 있으면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야
후회가 없다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너랑 나도 그렇게 살자. 그 말처럼 친구는 지금 회사 일을 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언젠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응원할 겁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죠. 앞으로도 높고 낮은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와 저는 서로의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소소하게 주고받는 한마디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 오래도록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